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메가는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정관장을 꺾어야 합니다. 메가 없이 최하위로 내려앉은 지금의 정관장을 보세요. 메가의 충격적인 근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즌 이후 정관장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는 보강 실패 때문도 전술이 갑자기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팀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 순간부터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메가 와티푸티. 정관장을 우승으로 이끈 아시아 쿼터 선수였습니다. 오늘의 배구 이슈에서는 지난 2시즌 동안 사실상 혼자서 정관장의 공격 구조를 떠받쳐 온 메가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고 그녀의 이탈 이후 정관장이 왜 최하위로 추락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표현이 무색했던 선수. 메가는 단순히 잘하는 아시아 쿼터가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은 과감하게 공격의 중심을 외국인 선수에서 아시아 쿼터로 옮겼고 그 한가운데에 메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쿼터는 로테이션 보조, 안정적인 리시브와 수비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메가는 달랐습니다. 오픈 공격, 후위 공격, 그리고 세트 막판의 클러치 상황까지 정관장에서 가장 어려운 공은 언제나 메가에게 향했습니다. 그를 에이스로 만든 건 기록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메가의 가치는 단순한 득점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2023에서 24 시즌 736점, 2024에서 25 시즌 802점을 기록했고 두 시즌 모두 공격 성공률은 리그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였느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읽고 들어올 때, 분위기가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 정관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메가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메가가 있던 정관장, 그리고 지금의 정관장. 메가와 함께한 2시즌 동안 정관장은 꾸준히 상위권 배구를 펼쳤고 챔피언 결정전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에이스가 있었음에도 공격의 초점은 메가였고 상대 팀의 수비 설계 역시 항상 메가를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메가가 떠난 지금 정관장은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득점이 막히면 풀 방법이 없고 세트 후반에는 상대 블로킹을 흔들 힘이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이탈이 아니라 팀 전체 구조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눈물의 이별, 그리고 남겨진 여파. 메가는 4월 B리그 일정 종료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이진 감독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정관장에게 메가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온 핵심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를 이유로 메가는 재계약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팬들 역시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휴식이나 동남아 리그에서의 활동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터키 리그 도전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결별을 맞이했지만 그 선택 자체가 메가의 야망을 보여줬습니다. 메가는 터키 2부 리그의 마이사 BBSK와 계약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여자 배구 리그 승격을 노리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단 3개월 만에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실전 경기는 치르지 못했고 훈련과 연습 경기만 소화한 상태였습니다. 구단 측은 선수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인 계약 해지라고 밝혔고 메가 역시 어떠한 강요나 갈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터키 리그를 떠난 이후 메가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식 터키 시즌이 시작되기 전 팀을 떠난 뒤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메가의 컨디션은 과연 어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코트 위에서 나왔습니다. 무대는 2025 동남아시안 게임. 대회 조별리그 시작부터 메가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공격의 중심으로 기용됐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메가를 두고 대표팀의 득점 머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메가는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단 2세트만 뛰고도 8득점을 올렸고 출전 시간 대비 득점 효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공격 성공률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건 출전 시간보다 메시지였습니다.
메가는 이미 경기 감각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라오스와의 경기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맡았고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미얀마전에서는 메가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한 로테이션 핵심이 아니라 공격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양 팀 통틀어 최다인 1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세트 중반 상대가 따라붙을 때마다 메가의 공격이 선택됐고 그 선택은 대부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23점을 기록하며 대표팀 최다 득점자가 됐고 모든 초점은 필리핀과의 3일 사이 결정전에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 3일 사위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필리핀. 한 달 가까운 대회의 마지막 경기, 한 점 한 점이 팀의 운명을 가르는 승부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가 와티 퍼르티위는 무려 26점을 올렸습니다. 양 팀 통틀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때린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에서만 무려 10득점. 경기 초반부터 공격이 집중됐고 상대의 블로킹 역시 메가에게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메가는 연속 득점으로 버텨냈고 이 첫 세트를 잡아낸 것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메가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2세트에서 팀 전체가 잠시 주춤했지만 3세트와 4세트에서 메가의 공격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3세트 8점, 4세트 5점. 점수 차가 좁혀진 세트 후반, 메가의 공격은 상대의 의지를 꺾는 역할을 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이 경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메가트론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를 증명한 경기였다. 이전 경기들에서는 득점이 분산됐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공격이 메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기는 메가에게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터키 리그 조기 이탈 이후 제기됐던 컨디션과 경기 감각에 대한 모든 의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무대였습니다. 득점력은 여전했고 클러치 능력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으며 대표팀에서 메가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티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관장을 떠난 뒤 팀은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지만 메가와티는 국가대표 무대에서 메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대비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번 무대는 분명했습니다. 메가와티는 아시아 쿼터를 넘어 공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은 현재의 정관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정관장은 왜 이 선수를 잃고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가? 메가와티는 단순한 전력 보강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공격 구조를 설계하는 존재였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스위치였으며 세터와 가장 깊은 신뢰를 공유한 선수였습니다. 이 공백은 수치나 전술 몇 가지로 쉽게 메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가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끝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리그를 지배했고 세계 최고 리그에 도전했으며 이제는 다시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에서 2027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FA 제도가 도입됩니다. 메가에게 한국 리그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0대 3완패.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이 패배로 순위는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페퍼는 준비되지 않은 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세트부터 흔들렸고 2세트에서는 완전히 붕괴됐으며 3세트에서는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임아웃에서 들린 말은 분위기를 살리자, 에너지를 올리자는 추상적인 주문뿐이었고 구체적인 전술이나 변화, 해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달랐습니다. 에이스 빅토리아의 폭발력이 없었음에도 킹겔라와 육서영이 공격을 분담했고 중앙과 측면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토털 배구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에 빠졌는지, 장소연 감독 체제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 패배 이후 팀 내부에서 어떤 결단이 불가피해질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제 경기 내용을 세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는 초반부터 팽팽한 흐름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지만 강한 공격으로 맞섰고 IBK기업은행은 육서영과 빅토리아를 활용해 점수를 주고받으며 중반까지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페퍼는 조이의 높은 점유율 공격으로 버텼고 IBK는 육서영의 측면 공격과 최정민의 중앙 공격으로 응수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페퍼의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이 단조로워졌고 공격 부담이 조이에게 과도하게 쏠렸습니다. 1세트에서만 조이는 팀 공격의 절반이 넘는 신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3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상대 블로킹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특정 선수에게 쏠리지 않는 공격 분배를 유지했습니다. 육서영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흐름을 잡았고 최정민은 중앙에서 꾸준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며 점수 차를 서서히 벌렸습니다. 특히 IBK는 수비에서의 집중력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페퍼는 불안한 리시브로 세터의 선택지가 제한됐고 공격이 계속 읽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페퍼도 후반에 추격을 시도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IBK의 블로킹과 수비에 막히며 흐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1세트는 IBK기업은행이 25대 20으로 가져갔습니다. 리시브 불안과 편중된 공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세트였습니다. 2세트는 점수 차보다 내용이 더 심각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 불안은 시작부터 이어졌고 공격 전개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높게 올라간 공격은 반복적으로 IBK의 블로킹에 걸렸고 한 번 막히면 다음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터는 다시 조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공격은 더욱 단조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된 조이 역시 볼 소유를 유지하지 못했고 무리한 공격 시도가 잦아지면서 범실이 반복됐습니다. 페퍼의 공격 성공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세트가 진행될수록 매 공격마다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벤치의 대응이었습니다.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고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도 장소연 감독의 타임아웃에서는 텐션을 올리자 분위기를 바꾸자는 추상적인 주문만 반복됐습니다. 리시브 라인을 어떻게 정비할지, 블로킹 매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신마무라의 플레이 스타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트 위의 선수들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같은 공격 패턴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IBK기업은행에게 지나치게 편안한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반대로 IBK기업은행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토리아의 폭발적인 득점이 없어도 공격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킹겔라는 양 측면에서 꾸준히 점수를 쌓았고 육서영은 타이밍 좋은 공격으로 상대의 추격 유지를 꺾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필요할 때마다 속공과 이동 공격을 성공시키며 페퍼의 블로킹 간격을 완전히 벌려놓았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공격 루트를 조정하는 IBK의 운영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토털 배구였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연속된 공격 범실로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점수 차가 벌어질수록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갔고 코트 위에서 서로를 독려하던 장면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마저 내주며 0대 3완패를 당했습니다. 1세트에서는 추격의 기미라도 보였고 2세트에서는 초반 붕괴였다면 3세트의 분위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점수 차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팀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했고 세터는 선택지가 없어 높은 토스만 반복했습니다. 레프트 공격수들은 상대 블로킹에 막히거나 범실을 내며 흐름을 끊었습니다. 조이와 신마무라가 살아날 수 있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한 번 막히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반대로 IBK기업은행은 3세트에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조용한 가운데서도 킹겔라와 육서영이 번갈아 득점을 책임졌고 중앙에서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안정적인 블로킹과 공격으로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IBK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준비한 흐름 안에서 경기를 운영했고 페퍼는 그 흐름을 단 한 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타임아웃이 이어져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벤치에서는 여전히 흐름을 만들자 한 점씩 가자는 말만 반복됐을 뿐 전술적인 변화나 대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페퍼저축은행은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끝내 답을 찾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IBK기업은행과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며 6위로 추락했습니다. 시즌 초반 2위까지 올라갔던 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최하위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패의 숫자입니다. 이번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단 한 경기조차 기대감을 주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팬들, TV로 시청하던 팬들 모두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경기 전부터 트럭 시위까지 이어질 만큼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이번 결과는 그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흐름, 같은 내용, 같은 패배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없습니다. 개별 선수의 부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문제의 우선순위는 이미 전술과 운영 쪽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페퍼저축은행 내부, 이른바 구단 체제 안에서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시즌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패배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 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익숙한 결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우현 감독은 더 이상 대행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식 감독으로 승격돼야 할 이유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 팀은 시즌 초반부터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독 리더십 문제로 라커룸 분위기까지 흔들렸고 결국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철 감독의 사임 이후 여우현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팀이 깨어났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타임아웃 때 고개를 숙이던 모습 대신 서로 눈을 마주치며 할 수 있다를 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경기입니다. 7연패에 빠져있던 팀은 어느새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3대0 완승을 포함해서 말이죠. 일부 팬들은 선수들이 느슨해졌던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감독이 바뀌는 순간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분위기 효과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IBK기업은행은 말 그대로 여우현 매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재배치, 세터 고정, 수비 구조 재설계, 그리고 타임아웃에서의 소통 방식 변화까지.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4연승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를 짚어봅니다. GS칼텍스를 3대0으로 꺾기까지의 경기 흐름, 여우현 감독이 손본 전술과 포지션 변화, 그리고 팀 분위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